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운영하는 데 지장 없고요. 또 좀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희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명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정방지 캠페인 등에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한 코로나 얘기 잠깐 짚어보죠. 요번에 서울에서 콜센터가 터져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한 200여 명 더 증가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누적 일일 그 증가율은 역시 3~4%대입니다. 저는 이제 제일 위험한 환경이 교도소, 구치소, 콜센터 이런 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치소에 갔을 때 보면 제가 이제 탄핵 직후에 한 100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운 좋게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독방에 집어넣어줬지만 보통 대방, 큰 방이라고 하는 데들 보면 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한 8~9명이 잡니다. 그러면 칼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돌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그래서 딱딱 붙어서 자고 이런 그 밀도가 상당히 높죠. 한 4평에 8~9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됩니다. 아마도 구치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철망치고 텐트 쳐놓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장 같은데 철망치고 텐트 쳐놓고 그래서 밀도를 낮추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중국은 여전히 뭐 자기들은 누적수도 별로 안 늘고 하루 증가 29명이라 그러고 좀 거짓말이 살벌하죠. 그러니까 중국 저런 숫자 보면 이태리 같은 데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10,000명 넘었고 이란은 우리 앞질러서 8,000명 넘었고 프랑스 2,000명 육박하고 있고 스페인도 2,000명 바라보고 있고 독일도 2,000명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누적 사망도 뭐 퍽퍽 나오고 있고 미국은 지금 1,000명을 넘어섰고 그래서 뭐 10몇 개 주는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보면 거의 저 통계 자체가 약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다. 또 중국의 그 우한 코로나가 아마도 그 생물무기 연구소에서 새 나온 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자체까지는 중국이 제대로 대응만 했으면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응만 했으면 오히려 점수를 벌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한 코로나 발생 사실을 2달 동안에 숨기고 그거를 리포트한 의사를 잡아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국제사절단 또 다보스 국제회의의 사상 최대의 사절단 세계 군인 올림픽의 선수단 마구 내보내고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뿐만인가요? 저렇게 통계 막 감추고 그러니까 야 이것들은 좀 악마스러운 놈들인데 이제 이런 인식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서 중국이 거의 운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그 586의 개판을 쳐도 지금 마스크 같은 거 보면 뭐 몇 개가 해외로 새 나갔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은 이번에 그 마윈이 일본에 100만 개를 했는데 그 KF94죠. 그러니까 0.4 미크론짜리를 90% 걸러주는 아마 그런 저거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이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고급이죠. 무려 KF94를 100만 개 한국제를 마윈이 일본에 선심을 썼다고요. 자, 그걸 보는 국민은 어떻겠냐고요. 거기다가 이제 노제펜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굉장히 훌륭한 항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국내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팔육이. 이게 이제 국내 도입하려면 이거를 이제 의료보험 체계에서 이제 그 약품에 포함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안 넣는다고 할지라도 약품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요. 판매 허가를. 그런 것을 위한 행정조치를 안 취하니까 국민 나가 죽어라 이거지. 일제약 좋더라도 우리는 노제펜, 우리는 조국이 가르치신 대로 축창 들고 가야 되니까 감히 일본 약 쓸 생각 말어. 뭐 이런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악마스럽다 그럴까, 사악하다 그럴까, 이건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악에 받쳐 있지도 않아요. 참 느물느물하고 썩어 빠진 웰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흔들 정도로 우리가 무기력했던가라는 자괴감 때문에 속이 뒤집혀요. 쟤들이 나쁘다 하는 것 때문에 속이 뒤집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쁜 놈이 나쁘고 정말 악마스러운 놈이 뭐 정말 막 사람 잡아 죽이고 테러하고 그냥 막 그런 놈들이 저짓을 하면은 여기도 목숨 내놓고 싸우고 싸울 맛이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비교적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저렇게 집단적인 악마성을 발휘하거든.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저런 자들이 악마도 못 되는 악마스러움 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냐. 이 자괴감이죠. 그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런데 이 미래통합당에서 뭐 김무성이 판을 깔아줘가지고 민주당 쪽, 그 다음에 범여권 쪽이 대거 편승해서 지금 148명인가가 이제 개헌안을 냈고, 그거를 또 국무회의가 바로 의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주 서두르면 지금 총선 때 쟤들 작전에 의하면 총선 때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같이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과연 그 정도 서두를 수 있냐?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벌인 거야?를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거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 나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의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개헌 방식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헌법에 포함된 개헌 방식은 전부 국회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인데, 이게 아니라 국회를 우회해서 100만 명이 발의를 하면 바로 국민투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대의제 시스템의 파괴죠. 이 대만 같은 경우에 국민 입법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그래서 국회를 우회해서 국민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입법이라고요. 법률이라고요. 헌법이 아니라. 대만도 헌법에 대해서 국민 발의 국민투표가 없어요. 이 입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국민 발의 국민투표하는 나라도 흔하지 않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만 정도예요. 헌법을 국민 발의 국민투표한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뭐 이러고서 이제 사기를 치려는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 전교조 민노총 혹은 친북 종북 이른바 시민단체가 100만 명을 선동해서 개돼지로 만들면,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안 내놨다고 쳐봐요. 이제부터 토지는 국가 소유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부유세해서 재산이 얼마인 자는 소득의 80%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이런 헌법을 내놓게 되면 불과 100만 명이, 쟤들 100만 명 얼마든지 서명 받죠. 민노총만 해도 지금 100만 명 넘었잖아요, 멤버십이. 노조비를 내는 멤버십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요. 그럼 저런 게 한 번씩 올라오게 되면 온 국민이 정치 내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교조가 3,4만 될 거예요. 그럼 3,4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사람 앞에 20명씩만 해도 60만 돼버려요. 전국 규모니까. 그리고 이쪽도 또 그런 발의할 거라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전부 나라의 온 국사는 올스톱해서 하루 종일 정치 내전하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김무성이 주도해서 판을 깔아주고 거기에 냉큼 올라탄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죠. 그 김무성 주도해서 판 깔아줄 때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같이 했어요. 그 이것들이 뭐 하자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의
아주 모범적 사례인 미국을 보자고. 미국은 이때까지 27차례에 걸쳐서 원포인트 일부 항목을 수정을 해왔습니다. 27차례나 됩니다. 178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30년 동안 27차례를 원포인트 하나하나 보면 내용을 보면 전부 원포인트 개헌이에요. 그러나 개헌 방식은 수정된 바가 없어요. 그건 처음에 재헌헌법 만들어질 때 그 개헌 방식 고스란해요. 이 개헌 방식을 훼손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특히 그 내용이 100만 명 모으면 헌법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초래되냐면 우선 첫째, 나치 체제의 등장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공사나 연방제가 가능합니다. 나치가요, 쿠데타 안 했어요. 뮌헨 쿠데타 일부 도시에서 했던 거, 그건 실패했고요. 전국 권력 장악할 때는 합법적으로 장악했습니다. 나치 체제를 강화할 때도 전부 합법적으로 했어요, 나름.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했다니까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요. 두 번째, 자, 이게 대의제 국회의원에서 걸러지지를 않으니까 체제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파괴가 돼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뭐 같아도 자기 또 다음에 당선될까 생각해야 되니까 일반 국민의 상식이 뭘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걸 의식을 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뒷꼬리가 여기 잡혀 있다고요. 근데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걸어버리면 그래서 대의제 국회를 representative system 대의제를 우회해가지고 발의를 하면 5만 개 다 발의될 수 있는 거예요. 5만 가지가.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회를 의회를 해버리니까 이 대표권이 붕괴하죠. 그래서 제가 하도 갑갑해서 미국 헌법을 한번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헌법 수정 방식은 이거죠. 헌법 1조는 미국의 헌법 아티클 1, 헌법 1조는 입법부의 구성을 다룹니다. 헌법 2조는 사법부의 구성을 다룹니다. 헌법 3조는 행정부의 구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헌법 1, 2, 3, 4조에 의해서 상권 분립 체계를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조는 미국의 연방이잖아요. 주의 위상을 다뤄요. 스테이트에. 그럼 이제 미국 체제를 다 규정한 거예요. 1, 2, 3, 4, 4조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5조가 빵 때린다고. 5조가 뭐냐면 헌법 수정 절차를 다뤄요. 즉 이 헌법 수정 절차의 그 등장 순서가 1조 국회 이렇게 구성한다. 2조 사법부 이렇게 구성 운영한다. 3조 행정부 이렇게 구성 운영한다. 4조 우리가 연방이니까 주는 어떤 연방정부와 시민 사이에 어떤 위상을 갖는다. 그럼 이제 1, 2, 3, 4조에서 국채가 규정된 거라고요. 국채가. 5조. 이 국채를 규정하는 우리 헌법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고친다. 그래서 미국 헌법 수정을 요약을 해드리면 그냥 복잡한 스토리니까 4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원에서 3분의 2, 상원에서 3분의 1을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은 연방이니까 이거를 각 주로 보내요. 그래서 주에서 보통 한 3년씩 걸려요. 그게. 주의회가 그거를 ratify, 비준을 해줘요. 그래서 상하원 통과 시점하고 주의회 중에 빨리 비준해 주는 데가 있고 늦게 비준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비준이 완성되는 시점, 이게 보통 한 3년씩 걸려요, 이게. 미국 헌법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대부분 그렇게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상원 3분의 1, 하원 3분의 2 통과된 다음에 주의회가 따로 모여서 4분의 3인가 동의하면 통과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이 처음에 재헌의회를 할 때 주의 대표들이 모였다고. 이 주 대표들의 모임을 스테이트 컨벤션이라 그래요. 주의 대표들이 모이는데 연방 차원에서 각 주의 대표들로. 이 각 주의 대표들이 각 주의 주의회가
주 대표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청구를 해서 그래서 이 각 주의 대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헌의회를 처음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던 재헌의회 방식을 따르는 건데 그때도 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은 사실은 작동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연방의회에서 그 정도 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줄 정도까지 결정하려면 연방의회 자체가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헌법이 첫 번째에서 통과됐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상원, 하원 통과되고 그다음에 주의회들이 차례로 비준하고 그거 말고 상원, 하원 통과되고 딱 한 번이 27번이 이 수정에 성공했는데 상원, 하원 통과되고 그리고 주의회가 소집한 그 주 대표자 회의에서 그 컨벤션에서 4분의 3인가 동의받아서 통과되고 그러니까 개별 주의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시간을 3, 4년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대표자 회의 스테이트 컨벤션 소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컨스티튜셔널 컨벤션을 소집해서 거기서 4분의 3인가 동의해서 한꺼번에 퍽 하고 그게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의회들이 나서서 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게끔 요구를 해가지고 주 대표자 회의가 주축이 돼서 움직인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이 실제로는 미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작동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 방법, 실제로 작동한 방식으로는 두 가지. 근데 그중에 27번 중에 26번은 첫 번째 방식으로 작동했고 한 번만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후에 개헌을 위한 헌법 수정을 위한 주 대표자 회의 소집해서 완방에 통과시켜버린 한 번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방식은 항상 원포인트 수정이죠. 공공차 수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 같은 해에 일어나도 포인트별로 수정을 구분해 줍니다. 1789년에 수정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이 제대로 국가로서 성립한 때죠. 1774에서 독립선언 이런 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789쯤 되면 이제 영국과의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이제 나라꼴을 갖추기 시작할 때예요. 제1차 수정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게 헌법에 원래 없었거든요. 그걸 더해서 넣었다고요. 제2차 수정, 저게 무장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를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헌법을 수정해야 돼요. 제3차 수정이 군대의 민간가옥 주재 제한입니다. 이제 국가의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군대라는 게 이제 물리력을 갖고 있으니까 민간가옥 가서 저희 헛간에 좀 머물겠습니다. 헛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당에서 좀 텐트 좀 칠게요. 그 다음에는 저기 현관 앞에서 좀 할게요. 그 다음에는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방 3개 내놓으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보름 지나서는 저기 저 옆집 비었네. 이사 가셔. 그 옆집 옆에 그 헛간 있네. 거기 가서 사셔. 우리가 이 집 다 쓸게. 돈이요? 그건 차차 계산하고. 굉장히 문란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그 조선 때 그 군인이라는 게 그야말로 포악한 착취자들이었거든요. 군인이라는 게 조선 후기의 군인이라는 게. 그래서 저런 그 민간에 대한 행패 혹은 착취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세 번째 헌법 수정이었습니다. 1789년입니다. 또 같은 때 민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합니다. 그게 4차 수정입니다. 즉 같은 해에 일어났음에도 한 포인트씩 전부 분리해 가지고 그걸 수정을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 4차 수정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5차 수정은 뭐냐? 형사재판에 관한 배심 재판 및 재판 관할 지역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거 1789년 5차 수정입니다. 10차까지가 전부 1789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1789년에 10가지로 수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관한 권리. 그게 6차 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을 원래 민사는 잘 안 두는데 특정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어요. 이게 7차예요. 그 다음에 벌금하고 보석금을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8차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그럼 마구 밟아도 되냐? 아닙니다. 9차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기독교 신앙이 강한 나라니까 이제 성경이라든지 혹은 그 영미 계통에서 카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사회적 공중의 상식에 비춘 그러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9차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있는데 연방정부가 마구 권한을 늘려서는 안 된다. 그게 10차입니다. 자, 그게 전부 10차까지가 1789년 건국기에 일어나요. 이때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노선 투쟁이 붙는데 이때 이러한 수정을 대부분 주요 수정들을 관철시키는데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저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대통령을 한 적이 없지만 저의 인물평에 의하면 토마스 제퍼슨은 양아치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사람은 정말 국가 건설자고 브레인이다.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우리 헌법은 이러이러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러이러하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수십 편에 이르는 팜플렛을 써요. 그 팜플렛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연방주의자의 문건.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미국 헌법의 핵심입니다. 미국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미국 헌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어떻게 진화해야 되냐의 핵심 사항의 이때 1789까지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적들이 야, 네 말 들어줄 테니까 우리 이 얘기도 들어줘 해서 바터에서 들어간 조항도 꽤 있어요. 10개 중에. 그러나 상당수는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핵심들은, 중요한 것들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작품이고, 그럼 거기 알렉산더 해밀턴이 워낙 이제 이론을 세워서 밀어붙이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적들은 자기도 뭔가 한 것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그래, 네 거 들어줄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것도 같이 해줘. 그래서 서로 바터로 한 개 한 서너 개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헌법을 만약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건으로서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아주 훌륭한 문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차는 1794년에 일어납니다. 주정부는 주민이 아닌 자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 자는 그 주를 고발하지 말고 연방을 고발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통령이 그전까지는 그냥 러닝메이트였는데 그게 아니라 부통령도 표를 찍는 부통령 선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러닝메이트라 그러지 부통령도 표를 받죠. 그래서 1803 이게 부통령 선출. 그 다음에 노예제 폐지. 이게 1861년부터 남북전쟁이 시작돼서 1865년에 노예제 폐지가 되죠. 그게 이제 이 링컨이 암살되기 직전에 돼요. 지금 저 숫자는요, 저 연도 숫자는 상하원 통과 숫자 기준입니다. 실제로 발효된 건 저거보다 3, 4년 후예요. 상하원 통과 숫자, 통과 시점 기준이에요. 발효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정된 헌법을 각 주의회가 전부 다시 비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3년, 뭐 2년 반, 3년씩 걸려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가 링컨이 암살되기 직전에 저게 되고요. 그럼 그전엔 뭐였냐? 링컨은 원래 아까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랑 얘기가 맞물리는데 링컨은 원래 노예제 폐지론자가 아니에요. 링컨의 기본 입장은 노예제라는 거는 확대시키지 말아야 될 악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해온 데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할게. 그러나 새로 개척되는 서부 변경주, 중부 변경주에서는 노예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링컨과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뻑하면 주민자치 뭐 어쩌고 저쩌고 지방분권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 지방분권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변경에 있는 주가 노예제를 택할지 안 할지는 지방분권에 따르자, 지방의 결정에 따르자. 그 주에 겉으로 보면 아주 솔깃하죠. 그래서 이름도 아주 솔깃하게 달아요. 지금 좌빨들 하는 수법이랑 똑같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달았냐? 인민주권 노선, Popular Sovereignty. 그래서 그때 링컨이 이 사람들하고 싸운 게 뭐냐면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용을 해요. 야,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 확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노예제를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악으로 봤었어. 근데 지금 변경주가 새로 주가 만들어져. 거기 사람이 덜 살던 데 가서 사람이 버글버글 살게 돼서 주가 만들어져. 근데 거기에 노예제를 확대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건국의 아버지들의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건 반헌법적인 거야. 그게 링컨이 대통령 될 때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을 돼서 딱 취임하자마자 남부는 무슨 짓을 했냐? 우리 너희랑 같은 나라 엮여 있다가는 너희가 자꾸 인구 많아지고 커지니까 변경주 자꾸 생기고 결국 어느 땐가는 노예제 없어질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국가 분리할게 남부 노예주들끼리. 그래서 링컨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야, 이 개땡땡들아 노예제 따위를 영속시키려고 연방에서 탈퇴해? 연방이 장난이냐? 그러고 침공을 한 거예요. 위대한 남침입니다. 6.25는 살벌한 사악한 남침이었지만 남북전쟁은 위대한 남침이었습니다. 북부가 남부를 정벌 침공한 사건이에요. 저게. 뭐 노예제를 영속화하는 것 따위를 위해서 연방을 탈퇴해? 연방이 장난이냐 임마. 그리고 침공해서 밟아버린 거라고요. 처음엔 개고생했죠. 자, 그래서 전쟁 와중에 이게 한 세 번에 걸쳐서 노예제가 부분적으로 해방이 돼요. 우선 첫째, 남부 적성지역 노예를 해방시켜요, 링컨이. 두 번째는 노예주는 노예주인데 북부 편을 들은 노예주들이 있어요. 그 버지니아도 그랬을 거고 저기 어디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북부 편을 메릴랜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거기 노예를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헌법상 노예제를 못 두게 하는 헌법을 만들어요. 저게 1865년 노예제 폐지입니다. 저거 덕분에 일본, 중국, 한국에서 그 험한 농업 노동자로 하와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저게 19세기 말이죠. 이주한 사람들이 노예 취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예를 둘 수 없다니까 차별할 수 없다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흑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권 상세 정의가 있어요. 저게 14차 개정이고요. 저것도 역시 링컨이 암살되던 해 1865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 암살의 결정적인 이유는 1865년 그게 봄인가쯤 되는데 봄에 야간 연설을 하면서 링컨이 흑인 남성이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줘야 됩니다라 그래요. 그때는 백인도 여성은 투표권 없을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격분을 해요. 백인 중에 일부가. 그 격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링컨이 잘 가는 극장의 주연 배우 햄릿 역을 기막히게 하는 주연 배우 부스라는 자예요. 이 자가 링컨을 암살하죠. 몇 명이 짜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 헌법 수정은 상하원 통과된 게 1869년인데 이때는 링컨이 암살되고 나서 4년이 지난 해입니다. 근데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감한 발언 누가 했냐? 링컨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암살됐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방이 이제 강화되니까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 전과 후가 다릅니다. 남북전쟁 전은 연방이 굉장히 약체예요. 남북전쟁 후에 철도도 다 깔리고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물류가 잡히고 교류 시스템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연방이 점점 강화돼 가요. 그래서 1909년 그 시기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연방이 우리가 보는 지금 미국 정부 그 모양이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연방이 강화되려니까 연방에 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방소득세 징수 권한을 그때 부여합니다. 그게 1909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원이 그전엔 직선이 아니었는데 상원 직선이 됩니다. 1912년 17차. 자, 1917년 10월 그러니까 쟤들 그 달력으로 10월이고 실제 이쪽 달력으로는 11월쯤 될 거예요.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게 터지잖아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터지죠.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미국 사람들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빨갱이들이 새로운 문명이라고 밀고 나오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우리 경건해져야지 기도하고. 오케이, 이제부터 술 끊어. 저게 일종의 반공선언이에요. 1917년 18차입니다. 금주령. 일종의 반공 보수 운동이에요. 공산혁명이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 퍽 하고 러시아에서 성공을 하니까 야, 우리 반공 보수야. 뭘로 해야지? 신앙으로 해야지. 신앙의 힘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술 끊어. 술 먹는 난잡한 짓 하지 마. 그래서 금주령을 하게 돼요. 1917년. 저게 18차 헌법 개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 투표권이 1919년에 해야 됩니다. 그게 19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숫자를 보면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정확하게 50년 후에 여성에게 백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의원들의 임기 시작점, 종료점 조정 및 대통령 권리 시 부통령 승계 규정을 한 게 1932년 20차 개정입니다. 금주령을 취소했습니다. 1933년에. 저 금주령 취소가 아까 말한 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3분의 2 통과시키고 전국 규모에서 저거 하나하나 다 주별로 이렇게 3년에 걸쳐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한 방에 빵 때리려고 전국적으로 주 대표자 회의, 스테이트 컨벤션을 딱 모아가지고 한 방에 빵 금주령 해체를 해버렸죠. 왜 안 되냐? 이 주에서는 금주령 해체돼 있고 저 주에서는 안 돼 있으면 여기 넘어가서 술 먹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웃기게 되는 거죠. 금주령을 해체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태가 되잖아요. 한 방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최대 2선까지 제한하는 그게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루즈벨트 사후에 1947년 22차 루즈벨트가 3선인가 4선인가 5선인가 했어요. 지긋지긋하고 오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대통령 선출인단을 뽑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 DC는 스테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주에 준한 권리를 준 거예요. 저게 1960년 23차 개헌입니다. 수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탈루 혹은 세금 포탈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 저게 24차 헌법 수정, 24차 헌법 개헌이고요. 1962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모두 권리 혹은 근무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뭐 국무장관, 뭐 상원의장, 뭐 어쩌고저쩌고 권력 승계 방식과 서열을 규정한 것. 저게 이제 냉전이 살벌할 때, 냉전 때 이제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국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25차, 1965년에 일어납니다.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헌법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처럼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26차, 197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나 월급 좀 더 받아야겠어. 우리 국회의원 급여 앞으로 100만 달러 한 달에 이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정하는 건 자유인데 언제부터 적용하냐? 너 국회의원 끝나고 네 임기 끝나고 즉 국회의원 급여 변경은 임기 끝난 다음부터 적용한다. 저게 1989년 27차 헌법 개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미국 헌법은 상당히 세세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헌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일반 법과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비제 저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거요. 저거 거의 헌법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사실은. 공수처는 국가의 그 사법 체계를 뒤집은 사건이고. 문재인 집단이 참 여러 가지 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미국의 헌법 수정 역사를 한번 쭉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 아, 얘들은 전부 원포인트 개헌이고 원포인트 할 때마다 전부 그걸 1차, 2차, 3차에서 이때까지 230년 동안 27차를 했구나. 27개 포인트를 고쳤구나. 그래서 기존 헌법을 강화하고 가면서 간다. 저는 우리 지금 87년 헌법 체제에서 앞으로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근데 그 원포인트 안에 김무성이라는 자가 뭐를 원포인트 했냐? 헌법 수정 방식을 원포인트란 거예요. 헌법 자체를 납치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무성이는 2016년에 도장 갖고 나르샤를 했는데 지금은 헌법 갖고 나르샤. 그 나르샤에서 뭐 하냐? 딱 문재인 586 앞에 꿇어 엎드려서 쫙 펴드린 거예요.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다다닥 법률권이 거기에 그냥. 이자는요 국가 반역입니다. 김무성. 저거요 나중에 국가 반역죄로 처벌해야 돼요. 헌법 수정, 헌법 중에 제일 무서운 조항이 헌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라는 조항이 제일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거를
불과 100만 명이 발의하면은 국민투표로 들어간다. 국회 검토 없이. 그러면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안 내놓고서 뭐 전교조, 민노총, 그다음에 친북 좌파 시민단체 해갖고 그거 발의했다고 쳐봐요. 물론 전교조 분들이 그럴지 민노총 분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사회적 통념상 왜 그러냐면 그때 누가 전교조 의장 이수호인가 그 사람은 딱 나가서 연설할 때 민노총이랑 같이 연설할 때 친북이요 단결하라 이러고 연설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추미애 그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성향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 억압하고 세금 막 부유세 막 때리고 그러고 북한이랑 트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강하고는 남북의 교류의 핵심 지역이므로 일체 군사시설을 둘 수 없다. 이런 거가 박혀있는 헌법을 만약에 통과한다. 하겠다고 발의를 해서 발의가 됐어. 100만 명한테 도장받아서. 그 사람들 파오면 얼마든지 하죠. 도장받아서 발의가 됐어. 그럼 이제 국민투표가 퍽 다가왔어. 이게 한번 발의되면 비판도 못 합니다. 그 국민투표법 위반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감옥 가고 하면서 결국은 막 결사적인 정치 내전이 붙는데 그래서 막았다고 쳐봐요. 그럼 또 이쪽에 가만히 있겠냐고. 전체주의 부역질은 1950년 이후까지 53년 휴전 이후 54년 7월 휴전일까지 소급해서 처벌하고 이때까지 훈장 나간 거 뭐 나간 거 다 걷어들인다. 국가가 구상권 발휘해서. 뭐 이런 법을 제가 좋아하는 법인데 저한테 만약에 이거 발의하면 저 그거 100만 명 서명받아서 발의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발의하는 거 안 좋은 게 항상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걸 김대중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이 딱 그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요. 저쪽에서 그런 거 발의하면 쟤들은 또 그거 막은 다음에 또 다른 거 발의해요. 또 살벌한 거. 나라 꼴이 뭐가 되냐고. 이런 나라 만들자는 거예요. 김무성이랑 김무성 같이 움직인 22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럼 이런 나라 만들자는데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 586이지. 그러니까 헌법을 하이제킹하는 방안을 딱 들어서 딱 깔은 다음에 그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머리랑 등짝 밟고서 문재인 586 집단이 신나게 달린 거예요. 좋다 그러고 국민의 의결하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죠. 10명이나 돼요. 22명 중에 나머지는 또 출마도 안 할 자들이 여기에 왜 이름 달아?